이렇게 푸른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쑤 한국에서는 1980년부터 95년 사이에 출생한 M세대와 더불어 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출생한 G세대까지 추가해서 흔히 MZ세대로 통칭하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700만이라고 합니다. 대략 우리나라 인구의 한 34% 정도 되는 거고요. 아마 상당 기간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과 자산, 부채, 소비 등 경제 항목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밀레니얼들에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생애 주기상 소득이 정점을 찍는 시기에 다가서야 하는 지금 우리는 대침체보다 더 심한 경제적 대재앙에 직면하여 현대 미국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자, 밀레니얼들은 자신들을 부모보다 돈 못 버는 최초의 세대,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느냐 하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얘기에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굶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보시면 요즘 애들 배가 불렀어. 일이 힘들어서 퇴사했다는 말에 요즘 애들 통 노력을 안 해. 자, 한마디로 밀레니얼들아 그만 좀 징징대라. 힘든 게 뭔지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기성세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현재 밀레니얼에게 부모는 점점 더 위선적이고 공감 능력은 떨어지며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모든 것을 손에 넣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는 세대랄까?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진짜 지금의 밀레니얼들보다 힘들었을까요? 2018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의뢰한 연구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순자산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20% 적다고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아서 징징대기만 한다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말은 이러한 데이터의 앞에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1970년대 중후반 정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15% 사이였습니다. X세대가 대학을 졸업한 1994년의 성장률은 9.3%. 약간 낮아졌지만 차이는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면 되고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열심히 살면 이루지 못할 게 없었죠. 사실 너희가 어려운 시절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전쟁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86세대나 MZ세대 모두가 배를 곰고 살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죠. 하지만 MZ세대의 선두인 1980년대 중반 출생자가 대학을 졸업했던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3%를 제대로 넘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으로 근로소득의 가치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떼고 나면 집 사는 것이 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은 90년대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땐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다들 결혼하고 잘 살았는데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의 문제가 아닌 주관적인 심리의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기는 끝나고 드디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 증가는 멈춰버린 뉴 노멀의 시대. 한마디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들은 직업을 갖지 못할까 두려워서, 얻은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 불안정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부모에게서 계속 일해야 한다라고 배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그 결과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번아웃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번아웃은 그 지점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더 나아가라고 스스로 몰아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내적 자원을 소진하고도 그와 무관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초조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번아웃을 느낀다. 서로 다른 유형의 밀레니얼들은 번아웃으로 가는 길 역시 각자 다르게 경험했다. 계급, 부모의 기대, 지역, 문화적 공동체 등 특정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었다. 요즘 애들의 작가는 이 번아웃이 가면 갈수록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더더욱 일시적인 병증이 아닌 밀레니얼 세대의 상태, 기본값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한국의 MZ세대 역시 번아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MZ세대들이 느끼는 엄청난 불안감,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관은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그리고 MZ세대가 왜 그리 기를 쓰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 왜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항상 살기 힘든지에 관해서는 정작 본인들도 깊이 고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야 하나보다 하는 거죠. 대체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단적으로 이러한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2차 대전 후부터 시작된 대호황기를 맞아서 미국의 중산층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시작된 재정 적자 및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이들 계층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 커지는 불확실성 사회에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존재인 자신의 자녀들에게 중산층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교육에 대거 투자하게 됩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신념을 주입하면서 말이죠. 최근 미국 밀레니얼의 번아웃 성향은 바로 그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로부터 연유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계급주의를 지켜내는데 성공한 부모도 있었으나 소위 사라지는 중산층이 된 부모도 있었다. 시시각각 울려대는 스마트폰이나 산더미 같은 학자금 부채는 없었지만 중산층 부모들은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나마 자신이 통제를 시도할 수 있는 존재에 더욱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 존재는 바로 그들의 자녀였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속 사회학자였던 라루는 그 당시 미국 중산층들이 그녀가 집중 양육이라고 이름 붙인 육아법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소위 좋은 육아법으로 제시되었고 바람직하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된 양육법이었습니다. 집중 양육의 교리는 아주 익숙하게 들릴 것이다. 아동의 모든 일정은 부모의 일정에 앞선다. 아동의 안녕, 더욱 중요하게는 미래에 성공할 역량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된다. 다시 말해 아동의 일상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훗날 일터에 진입할 때에 대비한 최적화 과정인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한마디로 말해 자신을 걸어다니는 이력서로 개념화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집중 양육의 방식은 한국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요?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속한 계층보다 하나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또 집중 양육에 열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한국은 올라가기 위해 아이들을 소위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90년대생들은 그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즉 부모 입장에서는 조기 교육, 선행학습을 통해서 자녀의 임적 자본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대입 경쟁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수시 모집을 실시하고 특히 2007년부터 도입한 입학사정관 제도는요.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대입을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MZ세대들은 라떼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다단계 경쟁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판돈이 커진 세상에서 허용의 육아는 그 매력의 빛을 잃었다. 가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은 성적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과 계급에 따라서 이 과정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성공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학생이 얼마나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자, 예를 들어서 91년생 MZ세대 김마자 씨의 학창 시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90년대 초에 생겨난 영어 유치원, 필기 시험도 보셔야 되고 구두 시험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입학 테스트를 실시해서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필기, 면접 이루어지는 대학 입시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영어 유치원은 입학만 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우열을 나누죠. 입학과 동시에 토너먼트는 시작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국제중과 특목고 준비를 위해 초등 내신, 중등 내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중, 특목고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2005년부터 9등급 상대평가 내신 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고교 5학기 동안 10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상대평가 내신 제도는 고교에서 옆자리의 친구도 물리쳐야만 하는 격렬한 경쟁과 지속적이며 강도 높은 평가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온 MZ세대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과 영역의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성평가 제도에도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소위 시험 한 방에 경쟁을 한 기성세대에 비해서 MZ세대가 경험한 경쟁의 형태는 일상의 평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생존으로 요약되는 토너먼트는 대학 입시에 이르기까지 MZ세대의 성장 과정 내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보장된 미래 없이 길고 긴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게 되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뒤에 노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성공, 행복과 부가 모두 전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서사다. 이 방정식은 애초에 번아웃으로 가는 직행열차인 일과 삶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좋아만 한다면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매우 적고 그 의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얼들에게 좋아하는 일이란 행복과 재정적 안정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일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명문대를 간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인과 동시에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또 돈도 많이 벌기 위함인데 그런 직업의 자리는 당연하게도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하죠. 또 보상을 낮게 줘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구직자들은 향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박봉이나 무급의 인턴 업무, 희망 노동에 기꺼이 지원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적은 자리를 두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보상 기준이 점차 낮아져도 별다른 여파가 없다. 당신만큼 열정을 불태우며 당신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참 완벽한 시나리오다. 열정이 사회에서 일할 동기로 받아들여질 때 임금이나 신뢰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무신경하게 여겨진다. 자, 게다가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구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의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2007년 12월과 2009년 10월 사이의 실업률은 5%에서 10%로 2배 상승했고요. 총 고용 인원은 무려 86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경기 침체는 많은 면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은 처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이었습니다.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졸업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난 80년을 통틀어서 사상 최악인 취업 시장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밀레니얼들은 당장의 폭풍우를 피하고자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2년 혹은 6년이 지나서 수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떠안고 다시 구직 시장에 나타났지만 그동안 직업 시장과 전망은 그리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또 이들은 확고한 직업적 목표가 없고 게으르다고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밀레니얼들은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중요치 않은 채 그저 일하게 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급급해진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산업 전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의 기회를 얻기 위해 뛰어드는 밀레니얼들에게 열정이 있는 만큼 더 일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임금이나 근무 스케줄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바람이 불어왔다면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는 수시 채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은 최근 공채 규모를 점점 줄이고 소위 수시 채용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직무에 골고루 필요한 그런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인적성 필기시험 그런 거 대신 수시 채용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소위 직무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시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 경험 그리고 지식입니다. 자, 많은 취준생들은 수시 채용 제도가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력직에게 현저하게 유리할 것이라 걱정을 합니다. 더욱이 취준생들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을 경험할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또한 새로운 경쟁의 장이 돼버립니다. 아마 이런 구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력 있는 신입, 정규직도 아닌 인턴을 구하는 광고에 2에서 4년 경력을 가진 졸업 예정자를 구합니다. 자, 졸업 예정자라면 대학생인데 어떻게 2년에서 4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 MZ세대 취준생들은 정규 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인턴 생활을 경험하며 직무 관련 경험과 지식을 쌓고 채용 소식을 들려오는 그런 날을 수시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 때문에 인턴십이 열릴 때마다 지원자 수천 명이 몰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인턴십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임시직인 인턴 사원은 구조적으로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노력 대비 보상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채용은 되어야 하니까 돋보이기 위해서 열정을 또 보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MZ세대들이 얘기하는 열정페이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들 열정페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열정페이 검색법이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경력도 없으니까 경력도 쌓을 겸 내 밑에서 공짜로 엔지니어를 해라. 김대리가 20대니까 우리 회사 유튜브 한번 만들어 봐라. 낯설지 않으시죠? 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한심하게 여기는 것과 딴판으로 미국의 밀레니얼들과 한국의 MZ세대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쟁취하기에 세상의 경쟁은 극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열하고 구조적인 불평등 역시 너무 커져버린 암울한 상황입니다. 밀레니얼들은 폄하당했고 오해받았으며 애초에 실패하게끔 설계된 상황에서 애를 쓴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혹사시킬 인내심과 적성과 자원이 있다면 우리에겐 분명 싸울 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작가는 밀레니얼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자. 우리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훨씬 덜 필요하고 생생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평생을 시달린 번아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자아와 마주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